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라가 흔들려도, 화폐가 종이 조각이 돼도, 전쟁이 터지고 은행이 문을 닫아도 저 노란 금덩이 하나만 손에 쥐고 있으면 최소한 굶지는 않는다는 믿음이었죠. 어른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금반지를 쥐어줬고, 목돈이 생기면 은행 예금보다 먼저 금 한 돈을 떠올리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실제로 관련 영상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는 댓글이 바로 그 문장이에요. 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결국 진짜는 금이더라. 이런 말들이 수백 개씩 달리곤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금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 믿음에 아주 묘한 균열이 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 달 한국은행이 무려 13년 만에 금을 다시 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우리 외환 보유액을 지키는 나라의 고간지기가 십수년을 꼼짝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금고문을 열고 금을 담기 시작한 거예요. 언뜻 들으면 역시 전문가들도 금이 최고라는 걸 아는구나 싶을 텐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에요. 하필이면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13년 만에 사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겠죠. 한국은행 같은 똑똑한 기관이 사는 걸 보니 앞으로 금값이 더 오를 신호구나.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하나.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 그 해석만으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의 절반도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작 금은 우리가 가장 무서웠던 순간에, 그러니까 정말 지켜줬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한 전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것도 데이터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 오래된 믿음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나씩 두드려 보려고 해요. 금이 언제 우리를 지켜줬고, 언제 우리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왜 하필 지금 움직였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지금 한국은행 곳간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정확히 104.4톤이에요. 숫자만 들으면 100톤이 넘으니 꽤 많은 것 같지만 세계 순위로 따지면 41위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고작 3.5% 남짓이거든요. 옆 나라 일본은 846톤을 쌓아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본의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에요. 심지어 대만이 234톤, 저 멀리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조차 우리보다 금을 더 많이 들고 있을 정도니까 경제 규모에 비하면 우리 금고가는 초라할 정도로 비어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금을 이렇게까지 안 사고 13년이나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2011년으로 잠깐 시계를 돌려야 해요. 이제부터는 뉴스 제목만 봐서는 절대 안 보이는 그 13년의 침묵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야기와 돈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이렇게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방식이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2011년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 무렵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시절이었는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아주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금 보유량을 지금의 104.4톤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온 세상이 금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였거든요. 금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온스당 19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고 언론에서는 금 2000달러 시대가 온다.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매일같이 쏟아졌어요. 딱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공포에 가까운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을 다 사들이고 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값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013년 한 해에만 금값이 폭락하면서 비싸게 산 우리 금은 순식간에 평가 손실 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러자 정치권에서 거센 공격이 쏟아졌죠.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외환 보유액으로 왜 상투를 잡았느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비판이 몇 년간 한국은행을 따라다녔어요. 상처가 얼마나 깊었냐면 그 이후로 한국은행은 무려 13년 동안 금 매입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한번 크게 데인 고간지기가 다시는 그 불에 손을 대지 않겠다며 아예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3년 만에 다시 금을 사겠다고 한 이 결정은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내린 가벼운 판단이 절대 아니에요. 한번 심하게 되었던 기억을 딛고 십수년의 트라우마를 뚫고 나온 아주 무거운 선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사는 방식마저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예전엔 우리 소중한 달러를 꺼내서 해외 시장에서 금을 사왔는데 이번엔 달러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요.
대신 국내에서 원화로 금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재련업체들이 구리나 다른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순금이 한 해 4톤에서 5톤 정도 나와요. 지금까지는 이 금을 대부분 해외로 수출해 왔는데 앞으로는 한국은행이 이걸 원화를 주고 사들이겠다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소중한 달러 외화는 그대로 지키면서 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금만 조용히 곳간에 쌓겠다는 계산이거든요. 달러도 지키고 금도 늘리는 나름 아주 실속 있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인 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을 벌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자동차 트렁크 깊숙이 넣어두는 스페어 타이어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 스페어 타이어를 꺼냈을 일이 거의 없기를 바라면서 살잖아요. 오히려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건 도로 한복판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최악의 사고가 났다는 뜻이니까요. 중앙은행에게 금이 바로 그런 스페어 타이어예요. 평소엔 곳간 구석에 조용히 묵혀두다가 정말로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 그러니까 달러라는 메인 타이어마저 믿을 수 없게 되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딱 한 번 꺼내 쓰기 위한 최후의 보험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게 금이란 수익률을 따지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최악의 순간에 기대는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정확해요. 이 관점을 이해하고 나면 왜 요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값이 비싸든 말든 금을 담고 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들어요. 금이 그렇게 든든한 최후의 보험이라면 왜 한국은행 같은 전문가 집단조차 13년이나 망설였을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금은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준 적이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금은 가장 무서웠던 순간에 오히려 우리를 배신한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금이 배신했던 첫 번째 순간은 2008년이에요. 다들 기억하시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집어삼켰던 그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무너질 때 금은 빛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였어요.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위기가 한창 심해지던 그 시기에 금값은 무려 34%나 빠져버렸거든요. 그것도 하필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투자은행이 무너지면서 공포가 극에 달했던 바로 그 직후예요.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줘야 할 금이 오히려 같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인간적이에요. 사람이든 기관이든 갑자기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값 나가고 제일 빨리 팔리는 것부터 내다 팔게 되잖아요. 2008년 당시 큰 손실을 본 금융기관들이 딱 그랬어요. 당장 빚을 갚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식은 이미 폭락해서 팔아봐야 손해가 크고 그나마 제값받고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게 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금부터 던져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몰렸고 그 바람에 금값이 같이 떨어져 버린 거죠. 안전자산의 역설이라고 부를 만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위기 한복판에서 배신하듯 떨어졌던 금은 공포가 걷히고 나자 저점에서부터 무려 163%나 치솟아 올랐거든요. 위기가 정점일 땐 같이 무너졌다가 위기가 지나가고 각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오른 거예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해요. 금은 위기가 터지는 바로 그 순간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위기가 지나간 뒤에 서서히 빛을 발하는 자산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두 번째로 금이 배신했던 순간은 2020년 3월이에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멈춰 세웠던 그 시기죠. 이때는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어요. 보통은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한 채권이나 금으로 돈이 몰리는 게 정상인데 2020년 3월엔 주식도, 채권도, 금도 전부 한꺼번에 팔려나갔거든요. 그야말로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던 유일한 국면이었어요. 이때도 원리는 2008년과 똑같아요. 극한의 공포 앞에서는 사람들이 오직 현금, 그 중에서도 달러 현금만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금마저 현금 마련을 위한 매물로 쏟아진 거예요. 세 번째 배신은 조금 더 최근인 2022년이에요. 이 해는 특히 아이러니가 짙어요. 왜냐하면 2022년은 전 세계 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높이 치솟았던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의 해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인 금값은 당연히 오른다고요. 그게 우리가 배운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2022년 한 해 동안 금값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데 정작 인플레이션 방어의 대명사라던 금은 꿈쩍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물가를 잡겠다고 미국이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이에요. 금은 그 자체로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확 오르니까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높은 이자를 주는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자도 안 나오는 금을 굳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비 온다고 큰맘 먹고 우산을 샀는데 정작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그 우산이 펴지지 않은 셈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비를 막으라고 준비한 우산이 정작 그 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금은 결국 믿을 게 못 되는 자산 아니냐? 위기 때마다 배신하는데 도대체 왜 사는 거냐 이렇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 자체를 살짝 바꿔야 해요. 금이 못 믿어온 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그렇게 배신 전적이 화려한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금을 사는가? 이걸 물어야 진짜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찾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하나가 와르르 무너져요. 그 상식이 바로 부자들은 금을 모은다는 말이에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은밀하게 금을 쌓아둔다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UBS라는 곳이 매년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라는 조직들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거든요.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세계 30개국에 걸쳐 무려 307곳의 패밀리 오피스를 들여다봤어요. 이들이 관리하는 돈은 한 곳당 평균 1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진짜 부자들의 돈이에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자기 자산의 몇 퍼센트를 금에 넣어뒀을까요? 놀랍게도 고작 2%였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금고를 금덩이로 가득 채워둔 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부자들의 진짜 돈은 대부분 주식과 채권, 부동산,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 있었고, 금은 그저 만일을 대비한 아주 작은 안전판 정도로만 담아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금을 모은다는 말은 적어도 데이터 앞에서는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였던 셈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열심히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세계금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무려 288.9톤의 금을 사들였어요.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2%나 급증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금을 산 시점이에요. 그 시기 내내 금값은 오히려 조정을 받으며 빠지고 있었는데 중앙은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담았어요. 값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금을 대하는 자세를 그대로 보여줘요. 이들은 금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스페어 타이어처럼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위기를 대비한 보험으로 꾸준히 곡간을 채우는 거죠. 특히 요즘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달러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불안하다고 느끼는 나라들이 늘면서 달러의 대안으로 금을 담으려는 흐름이 더 강해졌어요.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다시 금을 사기로 한 것도 사실 이 거대한 세계적 흐름에 뒤늦게 올라탄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정반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개인들이에요. 중앙은행들이 값이 떨어질 때 조용히 금을 담고 있던 그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국내 은행들의 금 통장, 그러니까 소액으로 금에 투자하는 그 잔액 흐름을 보면 이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금값이 사상 최고가로 치솟으며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때 그때 개인들의 금통장 잔액이 확 늘어났어요. 값이 한창 비쌀 때 뒤늦게 뛰어든 거예요. 반대로 값이 조정받아 오히려 살만할 때는 무서워서 사질 못했고요. 이 두 부류의 차이를 한 장면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같은 트랙 위에 마라톤 선수와 100m 단거리 선수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42.195km를 바라보고 뛰는 마라톤 선수라서 당장의 오르내림엔 흔들리지 않고 몇십 년 뒤의 위기를 대비해 묵묵히 페이스를 지켜요. 반면에 개인은 눈앞에 100m, 그러니까 당장의 급등에 흥분해서 전력 질주로 뛰어들죠. 문제는 트랙의 길이가 다르다는 걸 모른 채 단거리 선수가 마라톤 트랙에 뛰어드는 순간 결국 지쳐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 투자에서 개인이 자주 상처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론이 떠올라요. 금이 그렇게 못 믿었다면 그럼 달러는 뭐가 다르냐? 달러는 우리를 지켜줬냐? 이런 질문이요. 실제로 우리 역사엔 달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저리게 배운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1997년 외환위기예요.
그때 우리는 나라 곳간의 달러가 바닥나면서 멀쩡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나라 전체가 달러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정말 처참했던 시기였죠. 그때 벌어졌던 일이 바로 그 유명한 금 모으기 운동이에요. 나라를 살리자며 온 국민이 장롱 속 금을 들고 나왔고 무려 351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이 모였어요. 아이 돌반지부터 결혼 반지, 부모님 유품까지 아낌없이 내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그렇게 모은 금 227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금은 대부분 곧바로 해외에 팔려서 달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서 정말로 필요했던 건 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을 팔아서 손에 쥔 달러였던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국민들이 지켜준 건 금이었지만 정작 나라를 살린 건 그 금을 바꿔서 만든 달러였다는 거니까요. 위기의 최전선에서 실제로 방패 역할을 한 건 결국 달러였던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박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보면 달러도 예전만 못하고 달러 자산도 손해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리고 이 지적은 사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달러도 만능은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원화를 쓰는 나라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올해 7월에 코스피가 10% 넘게 크게 빠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원화 가치는 오히려 강해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산이 주식에서 손실이 났어도 환율이 우리 편으로 움직여주면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를 쓰는 우리 입장에서 안전자산을 논할 때는 무조건 금이냐 달러냐 하는 이분법보다 상황에 따라 무엇이 방패가 되어주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로 내려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좀 사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가 몇 개 있어요. 이걸 모르고 덤비면 시작부터 크게 손해를 보거든요. 첫 번째로 금은방에서 순금한 돈을 산 다음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판다고 상상해 보세요. 놀랍게도 그 즉시 약 16%가 허공으로 사라져요.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이, 그리고 세공비 같은 것들이 붙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샀다 팔기만 했는데 6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 금값이 최소 16%는 올라줘야 겨우 본전인 셈이에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세금이에요. 똑같은 금을 사더라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0%일 수도 있고 15.4%가 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를 통해 금 현물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은행의 금 통장 같은 상품은 이익에 세금이 매겨지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도 어디서 사느냐가 수익률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최종 손에 쥐는 돈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숫자만 제대로 알아도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요. 다만 세금과 투자 방식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실제로 큰 돈을 넣기 전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아주 긴 호흡의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대신해 줄 거예요. 만약 아주 먼 옛날인 1802년에 누군가 1달러를 미국 주식에 넣어두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계속 굴렸다면 그 돈은 지금 약 240만 달러가 됐을 거라는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1달러를 금에 넣어뒀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지금 6달러 남짓밖에 안 돼요.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주식은 240만 배로 불어나는 동안 금은 겨우 6배 남짓 늘어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금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줘요. 금은 돈을 불려주는 자산이 아니라 그저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이라는 걸요. 한 가지 더 곱씹어 볼 숫자가 있어요. 금이 1980년에 찍었던 그 전설적인 고점을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진짜로 넘어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2025년이었어요. 1980년에 실질 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46년이 걸린 거예요. 만약 1980년 그 고점에 금을 사서 계속 들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물가를 감안했을 때 본전을 찾는 데만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46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금이라는 자산의 진짜 성격이에요. 언젠가 가치는 지켜주지만 그 언젠가가 내 생애 안에 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짜로 챙겨야 할 건 금이 좋다 나쁘다 하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에요.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금은 결국 오른다는 말도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금은 평온한 시절엔 답답할 만큼 조용하다가 위기의 정점에선 오히려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다 위기가 지나간 한참 뒤에야 뒤늦게 빛을 발하는 아주 느리고 변덕스러운 자산이거든요. 한국은행이 13년의 트라우마를 딛고
달러 대신 원화로 조심스럽게 금을 담기 시작한 것도 금값이 오를 거라 확신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순간을 대비한 스페어 타이어를 하나 더 마련해두는 냉정한 계산이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금이냐 달러냐 주식이냐 하는 정답 찾기가 아니라 각각의 자산이 언제 우리를 지켜주고 언제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 성격과 흐름을 읽어내는 눈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지만 진짜 부자와 진짜 고간지기들은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저마다의 자산이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배치해 두거든요. 그러니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라는 뉴스에 조급해지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스페어 타이어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따져보는 게 훨씬 값진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전판을 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들려주시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